클래식 인물 열전.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들립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특별한 연주자와의 만남.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음악가의 인생과 음악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클래식 연주자들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실 음악평론가 손수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와, 오늘 봄꽃처럼 화사한 의상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꽃이 다 지기 전에 네. 개나리를 입고 왔습니다. 와, 저는 칙칙한 색깔 입고 왔는데 얼굴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밝은색 옷을 좀 입기 어려운 게 얼굴색이 제가 좀 낯빛이 어둡잖아요. 아니, 그래서 약간 피부가 좀 어두우신 편이어서 이런 톤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처럼 밝은 옷이 어울리는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답 좀 해주세요. 자, 오늘 만나게 될 인물, 저는 지난주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0세기 바이올리니스트의 전설, 네, 야사 하이패츠입니다. 이 시간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맞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지휘자와 성악가 위주로 네, 가시다가 그동안에 좀 그런 연주자들 위주로 갔었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만나볼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네, 소개를 해주시죠. 네, 20세기 바이올린의 황제, 또 바이올린의 전설 등으로 불리고 있는 야사 하이패츠는요, 86년의 생애 동안에 82년 동안 바이올린 연주했다고 합니다. 네, 10대 때 프로 연주자로 데뷔한 이후에도 60년 이상을 세계 각지를 돌면서 무대에 섰고요. 와, 수백만 마일 이상의 연주 여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비행기 마일리지 쌓았다면 굉장히 많이 쌓았겠네요. 그렇죠. 항상 1등석을 타고 다닐 만큼의 마일리지가 아마 쌓였을 겁니다. 오늘 웬일로 받아주십니까? 아, 네네. 저도 부럽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당대에 수많은 청중에게 기쁨을 줬지만 또 동시대 바이올리니스트에게는 좀 좌절도 주지 않았습니까? 큰 좌절감을 줬죠. 자, 그 파가니니에 대적하는 바이올리니스타, 어디 평론가로서 동의하십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에 파가니니가 있었다면 네. 또 20세기에는, 그러니까 파가니니는 정말 저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악마 아닐까? 아하. 네, 이런 소문이 나돌 정도로 화려한 기교를 자랑했는데요. 네. 그걸 이어받은 사람이 20세기에는 하이패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어떤 바이올린이라는 악기의 그런 가능성, 이런 거를 정말 극대화한 바이올리니스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와, 한 네. 세기를 대표하는 이 바이올리니스트의 계보가 파가니니에서 하이패치로 이어지는군요. 네, 그렇죠. 거의 뭐 테크닉도 완벽하고 거의 약간 기계적일 정도로 또 템포가 정확하고요. 또 그런 어떤 머리카락을 정말 듣는 사람으로서는 소름 끼치게 하는, 곤두서게 하는 그런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연주를 했기 때문에 또 20세기 바이올린 연주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야샤 하이패치 언제 태어났습니까? 1901년에 아하. 2월에 이 제정 러시아 지배하에 있었던 리투아니아의 말리우스라는 작은 유태인 거주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좀 여전히 천재 코스를 밟게 되는데, 대부분의 천재처럼 3살 때부터 아버지한테 바이올린을 배우고요. 애가 너무 재능을 보이니까 5살에는 왕립 음악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당대 최고의 바이올린 교육자였던 레오폴드 아우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아우어의 제자였던 일리아 다비도비치 말킨한테 사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맨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을 이때 이미 연주할 정도의 두각을 나타내니까 이제 이 아우어가 하이패치를 만난 다음에, 교수님 지금 제가 말을 못하게 막고 아니, 계신데요. 그게 아니라 5살 때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5살 때 입학한 것도 저는 아까부터 계속 끊고 싶었거든요. 이때 말을 못한 애들도 있거든요. 말을 잘 못하는 아이도 있는데, 바이올린을 맨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을 아마 뭐 가장 유명한 그 곡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 이거 정말 팩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 약간 또 신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스토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의 모차르트에 비견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신동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아우어 교수가 바로 그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데려가 가지고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아우어의 제자였던 말씀하신 다비도비치 마이켄 네네. 이 천재들이 이 본인이 스스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솔직히는 정말 좋은 스승을 적절한 타이밍에 만나야 그렇죠.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네네. 럭키했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미 아버지가 음악가였기 때문에 네. 이 아이, 그러니까 마치 모차르트처럼 아들의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재능을 좋은 방향으로 키워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천재들은 정말 어디에 묻혀 있더라도 희미하게나마 빛을 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주변에서 발견이 되고요. 결국은 이제 발굴이 돼서 천재 연주자로 데뷔를 하는 것이 뭐 정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아, 알겠습니다. 자, 미국으로 이주했다라고 했는데 언제 이주를 한 겁니까? 음, 이제 러시아 혁명이 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혁명의 혼란을 피해서 하이페츠가 이제 부모와 함께 10대 때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유럽에서 연주회를 이미 가져가지고 그 우리한테는 사랑의 기쁨, 사랑의 슬픔으로 잘 알려진 그런 크라이슬러가 또 하이패치 연주를 그 당시에 들었었던 모양이에요. 예. 10대 소년이잖아요. 한 12살 정도, 11살 정도 때 들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냥 근데 사실 크라이슬도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우리는 그냥 이 무릎 위에 있는 바이올린 부러뜨리는 게 낫겠다. 어린 정말 어린이에 가까운 아, 네, 어떡해. 소년의 연주를 듣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는데요. 이제 뉴욕으로 가서 바로 카네기 홀에 데뷔를 하게 되는데 정말 청중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습니다. 경이적인 연주회라는 찬사를 이미 받았고 다음 네. 날에 그 샤콘느의 첫 연주가 시작이 되니까 다음 날에 스타 탄생이 예감됐다라는 비평이 다음 날 뉴욕타임즈에 실릴 정도로 정말 화려한 스타 탄생이 됩니다. 그러면 유럽에서도 이미 10대 때 활동을 했고 네, 유명했고 또 미국에 이주해서 바로 카네기홀 데뷔를 함과 동시에 17세인가 18세 정도 됐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이 천재 신동이 뉴욕에 와서 연주를 한다는 소문이 다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어떤 그 아우어 교수의 제자였던 사람들도 많이 와서 또 그중에 한 사람인 미샤 엘만이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아니스트에게 여기 좀 덥지 않느냐 이 하이패치 연주를 듣고서 했더니 나는 피아니스트라서 괜찮은데 너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좀 덥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약간 여기까지 스토리는 피아니스트 이민찬과 느낌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민찬도 예. 이제 10대 때. 네, 10대 신동이다 막 이럴 정도로 좀 소리를 들으니까 예. 네, 뭐 그런 어떤 신동의 데뷔 루트,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대타전설 아니고 신동 데뷔의 루트를 밟고 있는 것이 바로 하이패치죠. 기악은 이런 부분이 참 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 성악은 그렇죠. 언어를 일단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언, 신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대입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언어를 알아야 하고 또 네. 대부분의 이제 성악의 완성은 변성기가 지나야지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이올린이나 특히 이제 피아노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천재적인 그런 것들이 어릴 때 많이 나타나죠. 네. 보통 바이올린은 한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도 한 빨리 시작하면 5살 그리고 보통은 한 7살 정도에는 다들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7살 정도면 참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3살에 시작해서 5살에 학교를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렇죠. 와,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의 첫 곡 어떤 곡으로 감상하실까요? 네, 하이패치의 어떤 시그니처와도 같은 곡인데요. 네. 비탈리의 샤콘느 G단조를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어서 듣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비탈리 샤코누 G단조, 바이올리니스트 야샤 하이패치, 오르가니스트 리처드 엘사서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아, 브라보. 비탈리 샤코누 G단조를 바이올리니스트 야샤 하이패치, 오르가니스트 리처드 엘사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 너무 하이패치 음악을 듣고 싶어서 이 슬픈 음악의 샤코누를 소개할 때 제가 앞에서 너무 활짝 웃었습니다. 정말 너무 활짝 웃고 음악 감상하는 내내 너무 활짝 웃은 것 같아라고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조금 슬픈 표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아니 근데 교수님도 웃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 전 교수님이 하도 웃으시길래 맞춰드리려고.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절대로 손승 교수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음악 평론가는 이길 수 없는 예술가의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음악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샤콘느. 하이패치의 첫 연주곡으로 들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원래 이 샤콘느라는 거는 바로크 시대의 4분의 3박자짜리 춤곡인데요. 네. 이 쥐잔조의 샤콘느가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였던 이탈리아 작곡가 토마소 안토니오 비탈리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곡을 이제 근대죠. 1867년 요 무렵에 이제 페르난디드 다비드라는 사람이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해서 연주곡으로 이렇게 편곡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곡이 약간 너무 바로크 음악이라기보에는 조금 낭만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학자들이 이거 이 데비드가 작곡한 곡 아니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또 그 바로크 시대 작곡가였던 카치니가 썼다고 알려졌던 아베 마리아가 사실은 러시아의 작곡가가 1970년에 작곡한 곡으로 이제 밝혀졌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생각은 샤콘느가 저런 곡이 아닐까? 비탈리의 샤콘느라는 게 이제 많은 작곡가들이 샤콘느를 작곡했지만 유난히 비탈리의 샤콘느가 좀 감정적으로 감상적이고 애상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바로 그 곡 같지가 않아. 뭔가 낭만주의 곡이 아닐까? 이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작곡가가 이것을 뭔가 좀 더 독특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프레임을 씌운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드는데요. 사실은 그런 원인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하이패치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자, 하이패치 때문에 그렇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이 정말 하이패치 연주 때문에 이 네. 곡이 지상에서 가장 슬픈 음악이라는 네,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이 곡을 하이패치가 1917년 카네기홀 데뷔 연주에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네. 다 아시는 대로 정말 열광적인 환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샤틀리에가 편곡한 버전으로 연주를 했었는데요. 워낙에 이 곡을 하이패치가 격정적으로 연주를 하잖아요. 처음 도입부터 정말 현을 막 강하게 긁어오면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나단 미스타인이라는 또 다른 바이올리니스트가 굉장히 감정을 절제해서 연주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바로 그 곡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하이패치가 워낙 강렬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연주하기 때문에 이 곡이 뭔가 바로 그 곡이 아닌 낭만주의 곡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작곡가를 뛰어넘는 연주자. 우리가 이 부분을 소개할 때 네, 어떻게 보면 작곡가가 지시한 것보다도 작곡 그 당시에 쓴 악보에 그렇죠. 쓴 지시어보다도 그것을 뛰어넘는 해석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론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하튼 작곡가가 원하는 지시를 지키지 않은 거 아닙니까? 뭐 이게 지시를 어기지는 않았겠지요. 지시를 어기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자기의 해석을 감히 하느냐 안 하느냐의 같은 경우인데 사실 바로크 시대 연주곡 같은 경우에는 작곡가의 지시가 그렇게 명확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당시의 시대의 어떤 그러니까 문희의 사조라든지 음악 스타일을 지켜가면서 연주를 하고 또 연주자의 판단에 따라서 그 시대의 어떤 분위기라면 이랬을 것이다라고 이제 유추를 해서 연주를 하는데 하이패치는 그거에 비해서는 본인의 개성이 훨씬 더 강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바로크 시대 연주 그 스타일을 따르지 않은 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아니진 않죠.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벗어나진 않았으되 어느 정도 갔죠? 그럼 벗어나지 않아 살짝 갔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이패치가 뭐 악보에 벗어난 행동 이런 네. 것을 하지는 않았으되 네. 그 안에서 이제 자신이 드러낼 수 있는 최대한의 감정의 극한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청중들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일부 어떤 원전 연주자 입장에서들 보면은 원전 연주를 선호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도 도전해봤으나 등산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어갑니다. 위대한 연주자들 중에서 러시아 출신이 유독 많이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 세계적인 성악가 베이스 피ョ르드 샬리아핀도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네, 러시아의 어떤 음악, 그러니까 러시아의 피아니즘, 러시아 예. 피아니즘이라고도 하고
또 뭐 어떤 러시아 특유의 어떤 성악적인 그런 분위기들도 있는데요. 또 러시아가 좀 땅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또 그 안에서의 어떤 유대인 음악가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성악이 아닌 기악에서 위대한 연주자를 찾아보면은 러시아 출신 중에서도 유대인 혈통인 연주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호로비츠는 피아니스트지만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이제 그 러시아 출신의 유대인 음악가들이 나중에는 미국으로 대부분 이주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미국의 유대인 바이올리니스트 군단의 어떤 막강한 계보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 유대인과 바이올린의 관계는 제가 참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유대인 공동체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던 뮤지컬 지붕 위의 바이올린도 있잖아요. 네. 그러는 걸 보는 것처럼 뭔가 유대인에게는 어떤 자신들의 그 2000년 넘는 디아스포라를 상징하는 악기가 바이올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아주 명쾌하게 뭔가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특별히 오늘 준비를 많이 해주신 느낌이 납니다. 특히 성악가 편 말씀하실 때랑은 좀 다르게 굉장히 구조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좀 성악가 입장에서 섭섭하기도 하네요. 성악가들 특성이 그렇게 구조적으로 말할 필요가 별로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기악 연주자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또 예, 제가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아니 교수님, 네. 방금 성악가를 살짝 비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비하는 아니고 네. 그냥 일반적인 성향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 너무 즐겁습니다. 자, 2000년을 떠돈 유대인의 디아스포라에는 항상 바이올린이 함께했다.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인데 바이올린이 이 집시의 악기로 딱 상징이 되는 건 아무래도 첼로나 콘트라베이스보다는 가볍고 휴대하기가 편해서 그렇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 집시도 또 유대인들도 굉장히 뭔가 정착하지 못한 한 채 또 아니면 자신의 조국이 없이 떠돌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간편하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음색이 굉장히 그런 사람들의 애환, 우수. 우리도 지금 사실은 울밑에서 봉선화, 홍남파 작곡 그 곡이 원래는 바이올린 곡으로 시작이 된 네. 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그때 뭔가 울분이나 비애가 있을 때 잘 표현을 할 수 있는 곡이 아니 악기가 바이올린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이지 어찌됐거나 유대인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많기로 유명을 합니다. 하이패치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아우어 교수한테 사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러시아 바이올린 역사 자체가 이 19세기 말에 유대인 혈통의 음악가들한테 시작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그것이 모두 이 레오폴드 아우어 교수의 문화에서 배출이 됐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등장하는 수많은 유대인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다 이 아우어 교수의 제자였는데요. 하이패치 또한 이 아우어 교수의 탁월한 교육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 신동으로 대접받는 거는 어떤 질병과도 같은 거다. 네, 아주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운 좋게도 겨우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신동이었다. 라고 불렸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이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선생님인 아우어 교수, 그리고 또 음악을 사랑했던 나의 가족 때문에 이것이 극복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으로 대접받는 것은 질병과도 같은 것이다. 참 어떻게 보면 의미심장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은 어떤 어린 시절에 또 배우들도 그렇고 아역 배우가 좀 성인 연기자로 성공하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어떤 그 신동에서 이제 진정한 어떤 성인의 연주자, 뭐 성인의 예술가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저도 이제 신동이 아니어서 그 내면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이패치는 그것을 잘 넘겨서 정말 이제 위대한 성인 음악가에 진입하게 됐으니까 자신의 말대로 굉장히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 예전에 저는 그런 얘기가 생각나요.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예전에 제 지도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뭐 국제 콩쿨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국제 콩쿨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콩쿨이 동아음악 콩쿨, 국제음악 콩쿨이 이렇게 있었는데 네네. 그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야, 동아랑 중앙 콩쿨 우승한 사람들 다 어디 갔냐? 그렇죠. 보이지 않다.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처음에 두각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살아남는 건 더 중요하다. 네, 소년급제가 굉장히 위험하다 하잖아요. 그걸 유지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렵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로 안 받아주시는 것 같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1악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곡 감상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잖아요. 한 16분 정도 걸리죠. 네, 그렇지만도 그 러시아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또 하이패치의 천재성을 만끽하실 수 있는 곡이어서 추천드립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으로 35 1악장을 바이올리니스트 야샤 하이페츠, 프리츠 라이너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지금 들려드립니다. 브라보!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으로 35 1악장을 바이올리니스트 야샤 하이페츠, 프리츠 라이너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 숨이 다 차오르는데 네, 정말 명연주입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연주죠. 자, 이 질문이 참 제가 드리기 어려운 질문인데 당연한 질문을 드립니다. 야샤 하이페츠에 대한 후대 평가 어떻습니까? 네, 하이패츠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세상을 떠난 다음에 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는 파가니니 이후에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거장이다. 또 뉴욕 타임즈에서도 20세기 바이올린 연주의 모든 기준을 세웠다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 아시는 이자크 폴만 유대인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명도 하이패치가 설정한 목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고 안타까운 것은 누구도 그 목표에 이제는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안타깝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뭐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작 포에만이 그렇게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와, 아직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네, 아무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래 예측까지 그렇게 절망적으로 하는 겁니까? 네, 그 하이패치의 기량이 그만큼 뛰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 연주 자세 때문에 몸이 탈이 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하이패치의 연주 영상을 보시면은요, 활을 드는 자세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네. 바이올린이나 악기나 활을 드는 자체가 굉장히 높은데요. 굉장히 높이 치켜들고 표정의 변화도 없이 정말 기계처럼 연주하거든요. 근데 그 자세 때문에 사실 결국은 어깨에 탈이 나고 또 1972년도에는 어깨 수술을 받고요. 다시는 과거 같은 포즈로는 아, 연주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후에는 음악 교육자로서 더 많은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 운동가로도 활동을 하고요. 미국에서 다양한 어떤 환경에 관련된 운동도 하고 그런 어떤 활동을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하이패치가 한 말 중에서 예술가는 언제나 본인의 악기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 악기는 그저 예술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로 그의 시중을 들 뿐이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인상에 깊습니다. 야사 하이패치는요, 자기의 말대로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사용해서 세상에 본인의 목소리를 크게 낸 연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가는 그 악기보다 우위에 있어야 항상 한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야사 하이페츠와 만나는 시간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 주 연주자 누구입니까? 이 봄이 더 가기 전에 네, 바로크 음악, 고음악을 좀 감상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음악의 대가죠. 조르디 사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음악으로 또 가는 겁니까? 네네네. 아, 좀 다음 더- 주는 뭔가 좀 차분해지겠네요. 네, 좀 더 더워지기 전에 아. 차분한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이패치로 터트려 화려하게. 놓고 네, 그 다음에 디크레션더군요. 네, 바로 깔아 앉아서.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듬뿍 기대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손선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 야샤 하이패치의 인생 스토리로 함께했습니다.